117페이지 54번부터 29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17페이지 5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4번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 분류에 따라 시험한 후 기록한 기호 표시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교류는 이런 것처럼 요 기호가 맞습니다. 직류도 직선 이 기호가 맞고요. 충격 정류도 이렇게 V자 거꾸로 된 게 맞습니다. 근데 맹류는 다른 말로 탱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맹류, 탱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맹류, 탱류가 나와 있습니다. 맹류, 탱류 같은 말이면 요게 맹류고 탱류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기호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그래서 여기에 W 이게 틀렸습니다. 55번 또 보일러와 압력 용기에 대한 자분 탐상 검사에서 블랙라이트를 사용하기 전 최소 예열 시간, 시간 제법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일러 압력 용기 요거는 한 5분, 그리고 KS 규격에서도 이게 한 5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면. 그래서 여기 5분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 또 보일러 압력 용기네요. 보일러 압력 용기에 대한 자분 탐상법. 이거는 KS 규격이 아닙니다. 자분 탐상법에서 형광 자분을 사용하여 시험할 때 암실에서의 조도는 20룩스 이하여야 합니다. 이거는 KS 규격과 동일합니다. 57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자화 방법에 따른 기호 분류가 틀리게 연결된 것을 내놨습니다. 축 통전법은 EA 맞습니다. 이제 전기를 통하기 때문에 E 전기입니다. A는 축 엑사일하는 뜻이니까 축 통전법은 EA고요. 자속 관통법은 I입니다. 요것도 뭐 영어로 풀이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냥 자속 관통법은 I다 하는 거 알아두고요. 전류 관통법은 E를 쓰고 여기 B가 아니고 직각일 때는 전류 관통법은 B만 하면 됩니다. 전류 관통법일 때는 B고 직각 통전법일 때는 ER이 되겠습니다. E는 전류죠, 그죠? 직각은 R입니다. 그래서 ER이 됩니다. 58번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 분류에 규정한 의사 모양을 부정 모양 무관련지 심의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죠. 진짜 결함이 아닌 거. 오염 지시는 이건 이제 오염물이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의사 모양이 아닙니다. 자극 지시 같은 경우는 요크법 할 때 이제 두 개 자극 거기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표면이 거칠 때 나타나는 지시도 마치 결함처럼 보이기 때문에 표면 거칠기 지시도 거기에 해당하고요. 자기 펜 자국 이것도 대표적인 의사 모양, 의사 지시입니다. 오염 지시는 이건 일종의 오염된 거니까 결함에 속합니다. 자, 헬륨 질량 분석 시험, 압력 변화 시험 등과 같은 종류의 비파괴 검사 시험을 누설 검사라고 합니다. 누설 검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침투 비파괴 검사는 아니죠. 자, 누설 검사입니다. 누설 검사는 LT로 표시하죠. 리키지 테스트, 헬륨 질량 분석 시험, 압력 변화 시험 외에도 기포 누설 시험, 할로겐 누설 검사, 기체 방사선 동위원 수법 등이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이제 이야기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누설 검사를 내가 전문적으로 또 공부를 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어렵게 나오면 우리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자, 기포 누설 시험 LT에 사용되는 발포액의 구비 조건으로 적합한 것은 기포 누설 시험에서의 발포액은 표면 장력이 큰 것이 좋다. 요거는 이제 표면 장력이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만 여기 이제 무조건 잘 안 빠지면 커버리면은 이게 크면은 이게 이제 동글동글하게 뭉쳐지면은 이게 잘 안 나가집니다. 그래서 작아야 좋습니다. 작다는 것은 옆으로 펴지니까 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기포 누설 시험에서의 발표액 자체 거품이 너무 많으면 이게 이제 그거에 의해서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포 누설 시험에서의 발표액은 하여튼 황성분이 좋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황성분이 많은 것도 지금 황성분은 그렇게 많으면 좋은 것은 없습니다. 기포 누설 시험에서의 발표액은 점도는 낮은 것이 점도가 높다면 그 잘 이제 누설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낮은 것이 좋다. 이 문제에서는 이 라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광품에서 방사선 투과 시험할 때 발견할 수 없는 결함은 이 주조품은 슬래그 혼입이라든지 기포, 블로홀이라든지 수축공이 많이 생깁니다. 라미네이션은 이건 아변할 때 생깁니다. 주물하고 다릅니다. 아변품에서 잘 나타나는 결함으로 초음파, 판파로 검출할 수 있습니다. 아변강제 내부결함, 비금속 개제물, 기포, 불순물이 아변 방향을 따라 평행하게 늘어나 청상 조직이 된 것을 우리는 라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또한 평행하게 청 모양으로 분리된 것은 이중판균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초음파 중에서 판파로 잘 검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18페이지 59번. 자분 탐상 시험에서의 자계 특성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시험품에 도포할 자분을 선정한다. 맞습니다. 자계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하는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맞고요. 시험체에 강한 잔류자기가 남아있을 때 잔류자기를 없애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분 탐상 시험할 때는 이게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다 마치고 이제 나서는 이제 어떤 가령 예를 들어 개 척기를 쓴다든지 이럴 때는 없애줘야 됩니다. 탈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한 잔류자기가 남을 때 무조건 잔류자기를 없애준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필요한 데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계는 진공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물체에서 존재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체 요것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시험체에 강한 잔류자기가 남아있을 때 잔류자기를 없애주는 경우가 있고 안 없애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열 처리를 한다거나 특별히 큰 구조물을 어떻게 설치한다든가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잔류자기를 없애줘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앞 시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만 없애줘야 됩니다. 탈자를 해줘야 됩니다. 이 59번에는 요 답안을 우리가 잘 읽어보시고 요걸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중 비파괴 검사 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자동화 시험의 수동화를 유도한다. 요즘 전부 다 자동화 시스템인데 수동화를 유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벌써 틀렸습니다. 정기적인 기계의 성능을 관리한다. 맞습니다. 검사 인력의 주기적인 훈련을 관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량화된 결함평가 기술을 개발해 주어야 됩니다. 60번 자분 탐상 시험 순서에서 자화공정인 것은 시험체의 온도 및 조도 측정한다. 이거는 전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화할 때 공정이 아닙니다. 시험체에 적용하는 전류치 설정한다. 이거는 자화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극감법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거의 필요 없는데 프로드법 같은 경우는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의 두께에 따라서 또 프로드의 간격에 따라서 전류치를 계산해 줘야 된다. 시험체에 강한 잔류자기 남아있을 때 잔류자기를 없애주는 공정을 실시한다. 이건 아닙니다. 자화할 때는 이거 잔류자기 남아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시험체에 도포할 자분을 선정하는 것을 자화공정이라고 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자화공정하고 자분을 선정하는 거하고는 자분을 선정하는 거는 뭐냐면
자분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화가 아닙니다. 자화하고 나서 자분을 적용합니다. 자, 자분 탐상 시험에서 건식법과 비교한 습식법 장점을 기술한 옳은 설명은 미세, 표면 결함, 검출 감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건식법은 뭐냐? 그래서 자분 탐상 습식 시험은요, 건식과 비교해보면 유동성이 우수합니다. 기름에 의해서. 그 다음 표면이 미세결함으로 스며드는 흡착성이 우수해 표면 결함 검출 감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투자율이 낮아서 내부 결함 검출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내부 결함 검출에는 건식법 요걸 씁니다. 자, 61번 이제 특수강. 특수강을 우리는 합금강이라고 합니다. 정의가 뭐냐면 탄소 강에 엄밀히 말하면 철에 탄소가 들어간 것도 특수강 합금감이 되는데 그건 보통 우리 특수강 합금감이라 강의를 안 하고 탄소 강에 다른 금속이나 다른 비금속 원소를 첨가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특수강 또는 합금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수강 중에서 합금원소 중에서 니켈은 인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맞습니다. 크롬은 내식성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내식성을 증가하는 게 스테인리스 강인데 스테인리스 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크롬입니다. 그 다음에 니켈이에요. 그래서 내식성 증가도 이 항목이 맞습니다. 몰리브데는요, 뜨임 매짐을 방지해준다. 이 니켈하고 크롬을 탄소강에 넣어서 합금강을 만들면은 담금질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그 재료가 너무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뜨임을 합니다. 해가지고 조금 경도는 줄이더라도 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뜨임 처리를 하는데 오히려 이 니켈 크롬이 들어간 강을 뜨임을 할 때도 또 매짐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구간을 피해줘야 되는데 그 굉장히 기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몰리브덴을 첨가하면은 뜨임 매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SI, 규소는 전자기적 특성을 저하하는 게 아니고 전자기적 특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석강에 보면은 철에다가 규소를 넣은 것을 규소 강판합니다. 또는 페로실리콘이라고 합니다. 전자기용 강입니다. 요걸 규소가 들어가면 전자기 재료로 쓰입니다. 비파괴 탐상 시험 중 모서리 효과 및 표피 효과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와전류 탐상 시험입니다. 표피 효과라 이라면 자분 탐상 시험에 뭐냐 하면 교류일 때 나타나지만 와전류 탐상 시험은요, 표피 효과와 또 모서리 효과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1200K, 1200K 이상의 고온에서 강도나 크리프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철과 니켈의 합금을 기지조적으로 한 섬유 강화 초겸 초합금. 섬유는 영어로 fiber입니다. 강화라는 것은 영어로 reinforced입니다. 그래서 fiber reinforced metal. 이게 섬유 강화 금속이에요. 요걸 약자를 이제 다시 쓰면은 FRM이 됩니다. PSM도 있습니다. PSM은 공정, 이거는 전혀 재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공정 안전 관리 지도입니다. 공정은 프로세스고요. 안전은 세이프티입니다. 관리라는 것은 영어로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PSM은 공정 안전 관리 제도입니다. FRS는 왕립 학회 회원입니다. 회원을 영어로 fellow라고 합니다. fellow of the Royal Society. 이게 왕립 학회입니다. Royal Society. 영국어는 royal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 MMC는 뭐냐, 멀티미디어 카드 의미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서는 다 해당이 안 되고요. FRM이 그래서 우리는 섬유 강화 금속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6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앞부분에 했는 좀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 다시 더 설명을 합니다. 섬유 강화 금속도 이제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FRM,
fiber reinforced metal이라고 하는데 가벼운 금속이에요. 알루미나, 탄화교수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규소가요, SI가요, 중금속, 아금속입니다. 금속일 수도 있고 금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SI에 C가 합쳤으면 탄화교수 이거는 분명히 이제 세라믹 계통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금속의 알루미나, 탄화교수이고 세라믹, 같이 세라믹 섬유를 복합하여 제조한 고강도용 복합재료입니다. 그래서 fiber, 섬유, reinforced metal, FRM을 합니다. 자, 수소 저장합금. 앞으로 이 부분이 신소재 첨단과 같은 데서는 수소 저장합금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 제철소도 수소 발전소를 하자. 수소 발전소로 하면은 그 석탄을 뗄 때 나오는 CO나 CO2 같은 이런 그 이제 앞으로 지구 온난화 주범으로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규제를 많이 받는 CO2 같은 것도 말이죠. 수소를 사용해서 재련을 하면 그런 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로 바로 가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수소를 만드는데 아직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소를 만들어서 이제 수소 자동차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수소 자동차가요,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가령 예를 들면 이 수소를 물을 분해해가 쉽게 값싸게 만든다면은 뭐 서울 같은 데서도 뭐 한강에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인천 같은 데서도 뭐 그 바닷물에서 만든다든지, 이렇게 수소를 쉽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만드는데 촉매제를 작용한다든지 아직까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클린 에너지가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곳에서는 뭐냐면은 이 고로 조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 수소가 나옵니다. 그 부생가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수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울산이나 여수 같은 데 보면은 석유화학단지, 거기에서도 이제 수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부생가스를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여수에서 이제 그 공장에서 수소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청주에 보낸다고 봅시다. 청주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수소를 그냥 기체 상태로 보내려면 용기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액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액체로 만들려면은 열을 어쨌든 가해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려서 액체로 만들어야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럼 이 액체로 하는데 한 200몇 도까지 온도를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역발상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데 에너지 비용이 또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액체로 만들었다, 그죠? 그럼 이걸 이제 그 우리 유조차처럼 그런 탱크에다 넣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 탱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게 수소 저장합금입니다. 근데 그거 아직까지 그 기술이 좀 서툴러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수소자동차를 만들고 중화공업단지에서는 수소가 나옵니다. 부생가스가 완전히 클린 에너지라고는 할 수 없지요. 그러면 그걸 각 지역으로 보내는 데는 이렇게 이제 수소를 액화하는 비용, 저장하는 그 저장 용기, 차, 이런 게 이제 특별히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강원도 태백에 가보니까요, 수소 충전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몇 년 전인가 울산에서 효성에서 그 독일이 수소 이거 싣고 다니는, 유조차처럼 싣고 다니는 그런 저장 기술이 제일 있는데 린덴 그룹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린덴 그룹하고 효성이 울산에다가 수소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제가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이용해가 싣고 가서 각 그 주유소처럼 전국 각지에 가가지고 그 수소 충전소를 만든다는 것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 저장합금이 굉장히 튼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폭발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니까 각 지역에서 또 그 수소 충전소를 만들려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아직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수소 저장합금 이게 앞으로는 중요한 화두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소 저장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해놨는데 이 수소 저장합금에 대해서는 이 책을 한번 훑어보니까 아직 문제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잘 한번 봅시다. 수소는 흡장이 뭐냐면 한자니까 여러분 어렵겠죠. absorption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수소가 그걸 기체를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흡장을 하면 이게 이제 액체화하기 때문에 수축합니다. 방출할 때는 팽창합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흡장을 쫙 해가지고 부피를 줄여가지고 튼튼한 이제 탱크를 만들어가 싣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수소 저장 합금이 아주 잘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이게 흡장을 너무 많이 할 때 잘못하면 터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가압은이 맞아요. 흡장 방출을 여러분 알아두세요. 흡장은 absorption, 방출은 release 이렇게 됩니다. 수소 저장용 합금은 질소를 가스와 반응시켜 금속 수소화물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수소로 인하여서 전기 저항이 완전히 0이 되는 합금을 말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수소 방출된 금속 수소화물은 원래 수소 저장용 합금으로 돌아간다. 이것도 아닙니다. 수소 저장 합금을 밑에서 한번 봅시다. 냉각, 그래 냉각을 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가압, 압력을 가합니다. 냉각 가압으로 수소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열 방출 수반으로 수소 화합물을 만들고 또한 가열 감압으로 수소 방출을 하고 열을 흡수, 수반하여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합금으로 철, 티탄, 그 란탄 계열입니다. Ni5, 니켈5 요게 실용적으로 연구되어 있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아직 저 자료를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 요거 특이하니까 특히 여러분 Fe 티탄을 잘 알아두세요. 에너지로서 수소 저장과 수송력, 방열, 흡열 효과의 냉난방에 대한 응용 등 여러가지 용도가 연구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또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수소 차를 제일 먼저 만드는데 아직 지지부진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제일 먼저 만들었고요. 지금 창원에 가면 현대로템이라는 데가 뭐를 하냐면 기차를 만드는 겁니다. 기차를 많이 만들고 그래서 산천이라는 KTX 열차 같은 것도 만드는데 지금 그 창원 현대로템에서 뭐를 만드냐면 수소 기차 이걸 지금 만들어 가지고요. 어디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느냐면 울산에 가면 울산 태화강역에서 장생포까지 옛날 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시운전을 하고 있답니다. 수소를 넣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정도인데 아직까지 수소가 많이 활성화된 것이 아니고 전기자동차는 지금 많이 활성화되는데 아직 그 전기자동차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수소 저장합금은 요거 정도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요거는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연구가 많이 덜 되었고 자료가 아직 많이 나온 거 없더라고요. 자, 64번 대표적인 알루미늄 합금의 AlSi계 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내용을 내놨습니다. 알시나실이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루민을 우리는 AlSi계라고 합니다. 왜 AlSi계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트륨은 제가 일부러 외우기 좋게 알시나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안 까먹더라도 나트륨은요 여기서 얼마가 되느냐 하면 나트륨 함유량이 0.01 내지는 0.1입니다. 굉장히 적게 함유해요.
그러니까 나트륨은 거의 별로 안 들어간다고 보면 조금 넣어가지고 계량화했어요. 왜 이거 계량화하느냐 하면은 알루미늄 회사의 합금을 이제 주조를 해보니까 공정조직에서 조대화하더라. 그래서 나트륨을 넣으니까 프랑스에서 실험을 했는데, 아이, 그 공정조직이 이동하고 조대화를 방지할 수 있더라. 그래서 계량화와서는 나트륨을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한번 봅시다. 계량 처리를 하게 되면 조직이 조대화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조대화한 조직을 미세하게 해준다. 그 다음 또 실루민 중에서 감마 실루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AlSI 합금에 마그네슘을 넣은 겁니다. AlSI 합금에 마그네슘을 넣어서 CO성을 준 합금이다. 이거 많습니다. 포정점 부근이 아니고 공정점입니다. 그래서 벌써 틀렸는데 포정점 부근의 조성 합금을 실루민이라 하여 실용적으로 사용한다. 아닙니다. 실루민은 용융점 높고 유동성 좋지 않아 복잡한 사용 주물에 사용할 수 없다. 이 뭐 휘황한 설명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실루민은 사형 모래로 이제 틀을 만든 걸 사형 주물이라고 합니다. 사형 주물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공정점에서는 조대한 조직이 생성이 되며 소량의 나트륨 첨가로 계량화 처리 가능하다. 얼마 정도 넣는다고 그랬죠? 0.01 내지 0.1% 정도 넣는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이것도 실루민에 대해서도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은 충분히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65번 강보다 탄수함유량이 많은 주철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강은요 순철이라고 해서 FE가 100%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속 재료 책에서는 대부분 보니까 순철의 탄소가 얼마까지 함유한 것을 순철이라고 하느냐 하면 0.025%까지 기계 재료 같은 데서는 0.3%까지더라고요. 0.03, 0.02, 기계재료는 0.03, 그게 순철이에요. 그럼 강은 뭐냐면은 0.025에서 2%까지입니다. 그럼 주철은 어떻게 되냐면 2%에서 6.67%, 6.67%는 FE3C입니다. FE3C 상태도에서 탄소가 최고 많이 함유하는 곳이 6.67%가 맥시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공정주철은 탄소 함량이 약 4.3% 맞습니다. 주철 조성, 조직과의 관계에 나타낸 것이 마오르 조직도 이거 맞습니다. 다 가단주철, 요거 우리가 이제 용어를 우리가 참 이게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요. 가단이라는 건 뭐냐면 가는 가능할 가짜, 단은 단조입니다. 주철은 본래 단조가 안 되는데 이게 특별한 주철을 열처리를 해가지고 단조가 가능한 주철로 만든 것이 가단주철이에요. 가단주철은 주철의 용탕에 마그네슘, 칼슘, 에사이 등 접종해서 응관 후 구상흑연, 이거는 구상흑연 주철입니다. 가단주철이 아니고 마그네슘, 칼슘, 에사이보다 셀리움이 더 많습니다. 셀리움.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 이제 구상흑연 주철입니다. 구상흑연주철은 뭐냐면은 자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입니다. 요겁니다. 자, 요거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라 주철, 그래서 구상흑연주철은 요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렸죠. 라 주철 중 흑연 형상과 분포는 ASTM, 미국 재료 시험 학회입니다. ASTM 분류법에 따라 회주철, 백주철, 반주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흑연 형상과 분포는 ASTM 분류법에 따라 회주철, 백주철, 반주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ASTM 여기에 나왔네요. 미국 재료 시험 학회입니다. 즉 뭐냐면 American Society for Test 시험이죠. and Material 재료 시험을 위한 미국 학회입니다. ASTM 이제 미국 재료 시험 학회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자,
66번 대표적인 경금속 타이타늄. 티타늄을 여기에서는 하도 사람들이 티타늄을 타이타늄이라고 많이 하니까 여기서 이 책을 성분이 타이타늄이라고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책에서는 보면 티탄이라고 하기보다는 타이타늄이라고도 많이 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본래 티탄이라고 우리는 그랬는데 타이타늄 이건 여기 영어를 그대로 이제 여기 우리말로 쓴 겁니다. 대표적인 경금속 타이타늄 이 비중이 4.5예요. 경금속의 마지막입니다. 요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으면 상온에서는 침상의 알파 티타늄 조직입니다. 맞습니다. 타이타늄은 활성이 커서 고온산화되기 쉽습니다. 고온산화가 쉽습니다. 우리가 요 티탄도 별로 많이 안 했어요. 티탄 판자변 방향, 아변 직각 방향의 인장 강도가 항상 같다. 이건 아닙니다. 아변 방향하고 직각 방향, 인장 강도가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상온에서 부동태 피막 잘 형성된 내식성 우소다. 부동태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하면은 막 산화가 되는데 이건 화학 반응을 안 한다. 상온에서. 그것을 우리는 부동태 피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온입니다. 고온에서는 또 달라져요. 부동태 피막을 잘 형성한다. 자, 점용접을 우리는 스팟 용접이라고 합니다. 접합성 검사에 이거는 초음파 탐상 시험입니다. 점용접, 스파트 용접부의 검사는 초음파가 가장 효율적인 검사법이다. 이거 자주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초음파를 크게 많이 안 다룬 사람들 이 문제를 계속 다뤘기 때문에 점용접, 스팟 용접은 초음파 탐상 시험으로 하구나 하는 걸 알아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